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취득세 중과 이거를 내고 중과 세금을 내고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려간 아파트 값이 내려갔잖아요. 하락해서 아직 회복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면 취득세랑 중과 때려 맞아도 한 이 정도에 사니까 나는 이익이 아닐까? 이익인데? 난 그래도 싸게 사는 건데? 취득세 중과를 맞아도 싸게 사는 건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과 맞아도 이익이면 되지 않냐? 중과 맞아도 내가 뭐 천, 뭐 억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벌면 하고 싶다. 중과 맞아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대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예, no. 취득세 중과는 사실상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처음 들어갈 때, 처음 진입할 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생각이 이거였죠. 어차피 내가 중과를 맞아도 중과 맞아도 이익만 되면 돼. 이익은 조금이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취득세 중과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많아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투자금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올라갑니다. 자, 매매가의 8%, 12% 취득세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 보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지금 얼만큼 됩니까? 자, 전세가율 50% 내외예요. 자, 전세가율이 높아서 만약에 빌라들 실투자 금액이 여러분들이 작아요. 작아도 이 취득세 중과는요, 실투자금을 근거로 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빌라는요, 실투자하는 투자금보다 취득세 중과에서 내는 세금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취득세 중과는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 실투자 금액이 작아도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예. 결국 실제 투자금은 뭐예요? 실제 투자금은 갭도 있지만요. 갭 플러스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에 취득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갭하고 플러스 돼서 내 투자금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금이 올라간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10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사면 12% 때려 맞으면 이제 13.2%. 그러면 취득세만 1억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겨요. 취득세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수익을 볼 때는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 갭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취득세 중간을 맞으면 이 레버리지를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레버리지를 13.2% 낮추게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이건 확정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 내외인 이 전세가율에서 대입을 시키면은 전세가율 50% 물건이라면 결국에 취득세를 부담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36.8%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36.8%.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돈이 70%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갭을 보니까 50%였는데 취득세를 결합해서 비용을 합산해서 제대로 정산해서 레버리지를 계산하니까 30%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이 물건을 투자했는데도 내가 취득세 중과를 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저하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아진다.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건 물건은 똑같은데 투자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금이 올라간 만큼 내 수익률은 현격히 줄어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투자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8%, 12%.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8%, 12% 때려 맞고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양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자,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게 뭐냐면 취득세 생각을 안 해. 또 물건을 샀을 땐 이제 10억짜리 샀으니까 이게 11억이 되잖아요. 1억 올랐다. 와, 1억 올랐다. 내가 샀는데 바로 1억이 올랐네? 1억이 올랐네 하고 좋아해요. 처음엔 몰라요. 아, 내가 중과를 하고 이제 과감하게 들어갔더니 봐봐, 바로 1억이 올랐잖아 하고 좋아한다니까요. 처음엔 좋아한다. 처음엔 좋아해요. 올랐으니까. 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내가 부담한 8%, 12%의 취득세를 생각을 안 해요.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를 안 해. 근데 언제 생각하냐면 팔 때 생각해요. 팔 때 깨달아요. 팔 때. 잔금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이제 2번에서 나온 거거든요. 잔금할 때. 이게 처음에 또 이 생각을 해. 처음에 이제 1억 3,200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취득세 사라지는 돈 아니고 나중에 잔금할 때 어차피 이거 내 양도세 계산할 때 빠져.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별도로 크게 돈 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야. 손해가 아니다. 이익도 아니지만 손해가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세요. 예. 잘못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잔금할 때 깨닫는 거죠. 잔금할 때. 잔금할 때 생각보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없다. 아까 분명히 똑같은 물건 10억이 11억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1억 먹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잔금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1억 3,200 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00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깨지고 뒤로 깨져요. 자, 잔금할 때 뭐 제해지니까 상관없다. 예, 그래서 원래 이건 맞죠. 잔금할 때 취득 비용은 양도 차익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내더라도 나중에 빼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똑같다. 어차피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10억짜리 물건을 팔 때 취득 비용을 얹어 팔아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11억 3,200에 팔아야 본전인 거예요. 똑같은 물건. 시세는 절대 반영해주지 않아요. 팔 때. 여러분들 거 취득세 더 들어갔다고 더 받을 수 있나요? 물건 값을? 결국 나는 시세대로 팔 경우에 1억 3,200에 대한 것을 더 싸게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싸게 파는 꼴. 그래서 1억 3,200에 대한 양도세만 덜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덜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중과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못 사게 만든 게 뭐예요? 남는 게 없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예. 결국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부담을 늘려서 이익을 못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이 중과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중과만큼 차익을 갉아먹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취득할 때 내 실투자금액 올라간다. 그것도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잔금할 때 내가 비용 들인 것만큼 또 추가로 벌어야 되니까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무릅쓰고 투자하면 이 취득세 중과를 무릅쓰고 들어가시면은 좀 길게 시간을 보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래 가져가면 되지 뭐. 예? 오래 가져가면 되지 뭐. 예. 맞는 말이에요. 오래 가져가면 뭐 1,000원이 100원 같이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금액 자체가 소멸되니까. 예. 1억 3,200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겠죠.
이거 덜 받아도 되는 금액이 되겠지. 수익에서 큰 비율을 가리키는 금액이 아니게 되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오래 가져가서 이 금액 자체가 부담이 안 되는 시즌까지 기다려서 이익을 보면 된다. 어떻게든 이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전략을 쓴다면 충분히 취득세 중과를 맞지 않고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굳이 내가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어야만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닌 거죠. 중과는 결국 중과만큼 차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 우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규제지역의 경우이죠. 규제지역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빠지죠. 지금 이제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빼주기로 했고, 또 취득세 중과도 이제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피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시적 2주택을 쓰지 않더라도 두 번째 매입하는 주택, 1주택자만 해당하는 소리인데 두 번째 주택을 비규제 지역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강남에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용산에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주택을 비규제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1에서 3% 적용받고 사놓는 거예요. 이게 아직 스페어가 남았다면 이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쓰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체주택을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사놓은 주택이 있으시면 대체주택 활용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비사업지 투자하고 두 번째 대체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 대체주택도 할 말이 많은 게, 이게 대체주택은요, 비싸고 좋은 걸 사실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보시려면은 대체주택은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대체주택을 살 때 내가 뭐 한남동이나 아니면 노량진이나 정비사업지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주택으로 지금 재개발 지역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대체주택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무작정 그냥 좋은데 주택을 하나 사놓는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정비사업 하면은 부시는데 3년 기간 걸리고, 이걸 또 나중에 입주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한 뭐 4, 5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데를 사놓자. 그래서 세금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대체주택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비싸고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금액대에 들어가셔야 돼요. 적당한 금액대. 그리고 가격이 조금 눌려있는 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비과세를 보려면요, 대체주택은 결국 비과세를 많이 보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수익을 극대화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비과세는 얼마까지죠? 12억까지잖아요. 12억까지. 그렇죠? 그러면 적당한 금액 내에,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서울에 한 9억에서 12억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접근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요런 지역에다가 접근해서 사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체주택은. 그래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데 사놓는 게 좋은 상책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대체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편성을 해볼게요. 편성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고 다음 네 번째 전략은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직 여전히 괜찮아요. 지금 임대사업자가 혜택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 감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는 어려우니까,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잖아요. 자, 이거 지켜봐야겠죠? 등록이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빌라랑 오피스텔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투자하려면 무조건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재개발, 재건축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 3기 신도시라는 정책이 나온 것이고, 서울은 특히나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죠. 모아타운도 만들어지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지금 활성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러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나 이 신속통합에 들어갈 수 있는 정비 사업지를 제대로 골라서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재개발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신축을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입주권을 여러 개로 늘리시는 분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80% 감면받고 접근하면 이게 또 상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여전히 1억 미만,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활용하는 거. 이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없앴어요. 한 번에 뭐 없앤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지만, 없앤다라는 말 굉장히 많았지만, 네. 그런데 안 없앴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서울에서 찾긴 진짜 어렵고 거의 이제 수도권 쪽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공시가 1억 미만을 좀 추천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구성남, 성남. 여기에 지금 뭐 수진 1구역이라던가 주변 뒤에 있는 뭐 태평 일대 요런 데 재개발 지금 추진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여기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도 물론 있어요. 서울은 좀 빠지는 뭐 구로, 금천 요런 자리들. 예. 요런 자리들이 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활용하기 좀 괜찮을 거다. 특히 뭐 수도권에 보면 인천 재개발이나 구성남 지역의 재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예,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서울은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 시행인가나 뭐 조합 설립된 데는 공시가 1억 미만짜리를 싸게 사긴 어려워요. 근데 구성남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1억 미만으로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금 노리시면 나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데 찾으시는 분들. 그런 데는 공시가 1억 미만 아직도 활용하기 괜찮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랑 공시가 1억 미만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대분리, 요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이게 또 괜찮거든요. 추천하는 방식은 주택 외의 부동산, 요것도 괜찮아요. 주택 외의 부동산. 특히 이게 왜 괜찮냐면은 차후에도 이 다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주택 수를 가지고 또 중과를 때릴 거란 말이에요. 주택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주택 수로 규제를 만드는 게. 그리고 주택 수로 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해. 주택 수로 하면. 다른 거는요, 소급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택 수로 규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주택 수 가지고 하는 거야. 예, 아셨죠? 그래서 주택 수는 나중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는 내가 주택 수로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주택 수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종목들, 건물이나 뭐 상가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나 상가 투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용도나 이런 땅에 대한 그 건물이 깔고 있는 입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또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고, 또 건물은 추가 투자를 또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건물은 고생을 또 많이 합니다. 고생. 임차 구성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제 상가로 접근하는데, 상가에서 재건축을 믹싱한 방법. 상가 플러스 재건축. 이 투자 전략을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지금 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분당의 경우에도 이런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순회, 분당, 서현동 이 동네 일대가 지금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어요.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거의 평당 한 5천, 4천, 5천 하던 게 지금 이제 1억이에요. 1억. 6개월 만에 1기 신도 특별법 나오고 얘기 막 도니까 이 제일 좋은 동네부터 가격이 오르니까 많이 올랐어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뭐 6천, 7천 정도 해요.
예, 원래 한 3, 4천 하던 동네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싼 상가가 남아 있을 때 예, 일기 신도시도 되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상가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수익 보기에 취득세 중과를 때려 맞지 않고도 또 상가니까 예, 규제도 덜하죠. 나중에 주택수 규제 들어와도 내가 방어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차후에 목표점은 입주권을 목표로 하는 예, 그런 상가를 잘 투자한다면 작은 자본으로도 충분히 예,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 특히 이 투자 전략이 없던 게 아니라 제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2018년 9.13 이때 이후로 다주택자는 사실 꼼짝 마라였거든요. 꼼짝 마라.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양도세가 뭐 80 몇 프로 나오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투자할 필요가 없고 또 보유세는 계속 올리니까. 사실 처음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못하게 하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강남의 상가 가격이 3배에서 뭐 10배 수준으로 올랐어요. 지금은 추진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강남의 그 단지 내 상가 재건축 단지 진행할 수 있는 그냥 연식만 된 거 상가 소규모 뭐 300세대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할 수 있는 데가 상가가 지금 평당 2억씩 해요. 평당 2억 합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 강남 재건축 사업도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 상승이라는 거는 다 똑같이 상승하진 않거든요. 부동산이. 그게 투자의 맛이에요. 투자의 맛은 모든 곳이 똑같이 상승하지 않아요. 똑같이 상승한다면은 갈아타기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없겠죠. 똑같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만 투자하면은 상급지로 점프하는 게 쉬우니까. 수익이 많이 나올 때 내가 접근해서 덜 오른 상급지에 탑승하면 되는 거니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데에 올라타서 있는 것보다 많이 오를 곳에 탑승했다가 나중에 매각하고 가면 늦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보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문재인 정권 때 오른 게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배 정도? 2배 정도 올랐는데 총 이제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근데 3배 이상 오른 데가 있어요. 3배 이상. 3배 이상.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 오른 데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이번 그 상승 사이클의 신축이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상황에 내가 돈을 적게 들이고 싸게 사서 당장에 정책의 수혜를 받던 좋은 잠재력을 가진 물건을 어떻게 골라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 금액은 자, 지금은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1억도 안 되면은 어려워요. 1억에서 2억이면요. 상가 살 수 있어요. 단지 내 상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토지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토지를 싸게 산다. 자, 분당의 일반 땅 얼마죠? 일반 땅 이 단주택 지역 그 땅 보면은 다 5천도 넘어요. 비쌉니다. 평당 5천 넘어요. 아파트는 평당 뭐 6천에서 7천 정도 합니다. 근데 단지 내 상가로 접근하면은 지금 2천, 3천짜리 땅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아파트의 평당, 지분당 평당 7천만 원, 6천만 원짜리를 3분의 1의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땅을 사서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 나중에 재건축 진행되면 내가 지금 싸게 산 땅이 이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투자죠.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 중과를 무조건 맞으면서 내 수익률을 갉아먹고 돈을 많이 들이면서 내 에쿼티를 자기 자본 비용을 늘리면서까지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느냐? 그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아니라면 다른 전략은 뭐가 있을까? 죽어도 난 아파트라면 일시적 2주택이나 대체주택이나 뭐 비규제 지역을 활용한 매수. 오케이. 아니면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난 주택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면 임대사업자랑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을 활용하겠다. 이게 2번. 3번은 나는 싸게 해서 무조건 차익을 많이 보고 싶다라고 치면 지금 싼 걸 사고 싶다라면은 결국에는 이런 전략. 강의를 진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오시면 진짜 생각도 여러분들 못했고 오시길 잘했다. 오늘 라이브에서도 하나 배우셨듯이 오길 잘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니까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강의비는 22,000원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들 누구한테는 2억의 강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제가 하는 강의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신청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더운 여름이지만 더위 날리시고 여름 더위 안 드시게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6시에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